그깟 돈이 뭐라고 사람 쪽팔리게 하세요? 그렇게 사니까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정순이라고 하고 올해 68살입니다. 전통시장에서 30년 넘게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워내면서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살아왔는데 제 피 같은 돈 2억을 며느리가 훔쳐갔어요. 저희 가게는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생선 가게예요. 남편과 함께 시작했는데 지금은 혼자서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 시장 도매상에 가서 생선을 떼어와요. 싱싱한 생선을 고르는 눈은 30년 경력이 만들어낸 거죠. 생선 장사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여름에는 더 힘들어요. 생선이 금방 상하니까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팔리지 않은 건 과감히 처분해야 해요. 손해를 보더라도 신선도가 최우선이거든요. 저는 매일 밤 장부를 써요. 오늘 얼마어치 떼어왔는지, 얼마나 팔았는지, 순수익이 얼마인지 모든 걸 꼼꼼히 기록해요. 컴퓨터 같은 건 잘 모르지만 손으로 쓰는 장부는 정확해요. 하루 매출이 적어도 10만 원은 되어야 생활이 가능해요. 좋은 날에는 20만 원도 넘고 명절 때는 30만 원까지도 벌어요. 하지만 비가 오거나 손님이 없으면 5만 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돈 관리를 철저히 해요. 매일 벌어들인 돈 중에서 생활비 빼고는 모두 저축해요. 통장이 여러 개 있는데 용도별로 나누어서 관리해요.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적금 통장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함께 계획을 세워서 돈을 모았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결혼 자금까지 미리미리 준비했죠.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하는지 정확히 계산해서 저축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철저해졌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니까 더 꼼꼼하게 관리하게 됐어요.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수입과 지출을 맞춰봐요. 저는 가계부도 따로 써요. 시장에서 장 본 것부터 시작해서 전기료, 가스료, 전화료까지 모든 지출을 기록해요.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알아야 돈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매달 마지막 날에는 한 달 총정리를 해요. 이번 달에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썼는지 계산했어. 순수익을 확인해요. 목표보다 적으면 다음 달에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죠. 적금도 꼬박꼬박 넣어요. 매달 15일에는 반드시 은행에 가서 적금을 넣어요.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험금도 받았어요. 남편이 생명보험에 가입해놨거든요. 2억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은 따로 정기예금에 넣어뒀어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소중한 돈이니까요. 아들이 결혼할 때도 제가 준비한 돈으로 도와줬어요. 전세 자금부터 혼수까지 부족하지 않게 해줬죠. 평생 모은 돈이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항상 궁금해했어요. 대놓고 묻지는 않지만 은근히 떠보는 말을 자주 했어요. 어머니는 돈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런 식으로 물어보곤 했죠.
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돈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조금씩 모으고 있다고 대충 넘어갔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관심을 보였어요. 가끔 며느리가 제 가계부를 훔쳐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화장실 가고 온 사이에 가계부 위치가 조금 바뀌어 있거나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수상했어요. 제 지갑도 자주 만졌어요. 뭔가 찾는 척하면서 제 지갑을 뒤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카드나 통장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불편했지만 며느리니까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공인인증서 USB도 그때 사라졌나 봐요. 제가 항상 지갑에 넣어두는데 어느 날 없어져서 찾고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뒤져주더라고요. 그때 가져간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인터넷 뱅킹을 잘 안 써요. 복잡하고 어려웠어. 주로 은행에 직접 가서 업무를 봐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도 거의 안 쓰고 USB에 넣어둔 채로 방치했어요. 그게 화근이 됐나 봐요. 은행 직원들과는 친해요. 20년 넘게 같은 지점을 이용하니까 서로 얼굴도 익숙하고 믿고 지낼 수 있어요. 복잡한 일이 있으면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주곤 해요. 매달 적금 넣으러 가면 직원이 인사해주고 요즘 장사는 어떠냐고 안부도 물어봐요.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통장 정리도 정기적으로 해요. 석 달마다 한 번씩은 모든 통장을 정리해서 잔액을 확인해요. 혹시 계산 실수가 있었나 꼼꼼히 따져봐요. 제가 이렇게 돈 관리를 철저히 하는 이유는 남편한테 배운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항상 하던 말이 있었어요. 돈 관리가 인생 관리다.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마음도 편하고 급한 일이 생겨도 대처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래요. 언제 아플지 모르고 언제 큰 돈이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아요.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충동 구매는 절대 안 해요. 옷도 몇 년씩 입고 음식도 남기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절약하는 게 습관이에요. 이런 식으로 30년을 살다 보니 제법 목돈이 모였어요. 정확히 얼마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노후에 걱정 없을 정도는 돼요. 며느리가 그 돈을 노렸나 봐요. 제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들 준혁이가 32살 때였는데 그때부터 혼자서 아들을 키웠어요. 생선 가게 일은 정말 힘들지만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려면 어쩔 수 없었죠. 우리 나이에 혼자 장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지금 42살이고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일해요.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다니고 있어요. 며느리 윤미는 38살인데 결혼한 지 8년 됐어요. 처음에는 착한 줄 알았는데 요즘 들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요. 특히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았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며느리는 자신을 재테크 전문가라고 자처하면서 이것저것 투자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도박과 다를 바 없어 보여요.
S 주어들은 정보로 위험한 투기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며느리는 저를 무시해요. 촌스럽다고 하면서 요즘 시대에 안 맞다고 해요. 특히 제가 장부 정리하는 걸 보면서 그런 건 옛날 방식이라고 컴퓨터로 하라고 잔소리해요. 하지만 저는 손으로 쓰는 게 편해요. 평생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바꿀 수는 없잖아요. 며느리는 투자 얘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어떤 주식이 오른다느니, 어떤 코인이 좋다느니, 그런 말만 계속해요. 아들한테도 투자하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하지만 아들은 조심스러워해요. 월급쟁이가 무슨 투자냐면서 안정적으로 살자고 하죠. 그러면 며느리가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평생 가난하게 산다고 소리를 질러요. 정말 보기 안 좋아요. 며느리가 최근에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면서 아들한테 압박을 넣고 있어요. 수익률이 40% 하면서 지금 안 하면 후회한다고 매일 그런 소리만 해요. 아들이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머니한테 부탁하라고 그런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왔어요. 어머니, 저희 노후 자금에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정말 확실한 투자처라고 수익률도 엄청 좋다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거절했어요. 내 돈은 내가 관리하겠다고 투자 같은 건 안 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며느리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그런 위험한 일에 쓸 수는 없어요. 며느리가 가고 난 후에 저는 평소처럼 장부를 정리했어요. 매일 밤하는 일이거든요. 오늘 하루 얼마나 벌었는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꼼꼼히 계산하는 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며느리가 처음 투자 제안을 했을 때부터 수상했어요. 평소에는 저를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친절해졌거든요.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항상 SNS만 보면서 투자 정보를 찾더라고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누군가 올린 글만 보고는 전문가인 척하곤 했어요. 특히 코인 얘기를 할 때는 정말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비트코인이 몇십 배 올랐다느니, 이더리움이 대박 났다느니, 그런 성공 사례만 골라서 얘기했어요. 하지만 실패 사례는 절대 안 말해요. 코인으로 집 날리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은 왜 안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한쪽 얘기만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투자 이런 거 모르시죠? 요즘 세상은 달라졌어요. 은행에만 돈 넣어놔 봤자 물가 상승도 못 따라가요. 그런 말로 저를 무식하다고 은근히 무시했어요. 투자 안 하는 사람은 바보라는 식으로 말하곤 했어요.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 돈은 탐냈어요. 어머니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항상 궁금해했거든요. 가끔 돌려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노후 준비 어떻게 하세요? 요즘 물가가 비싸서 걱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 재정 상태를 떠보려고 했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씩 모으고 있다고만 대답했는데 며느리는 계속
관심을 보였어요. 며느리의 설득 방식도 교묘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제안했어요. 100만 원 정도만 해보시라고. 그러면 위험 부담도 적고 경험도 쌓인다고. 그런 식으로 접근했어요. 그리고 성공 보장도 해줬어요. 만약에 손해보시면 제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런 말로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 믿지 않았어요. 손해나면 누가 책임져요? 며느리가 무슨 능력으로 제 손실을 보전해 주겠어요. 며느리는 계속 긴박감을 조성했어요. 지금이 기회라고 하면서서 조금만 늦어도 시기를 놓친다고 그런 식으로 압박했어요. 내일까지만 모집한다느니, 선착순으로 받는다느니 그런 말로 서두르게 만들려고 했어요. 정말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옆집 아줌마도 했고, 동네 친구들도 다 했다고. 그런 말로 불안감을 조성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제 돈은 제가 판단해서 쓰는 거니까 남들 따라할 필요 없어요. 며느리가 제일 많이 한 말은 확실하다는 거였어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원금 보장된다고, 그런 말만 계속했어요. 그런데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투자라는 건 원래 위험한 거잖아요. 확실하다고 하는 순간부터 의심해야 해요. 며느리는 제게 투자 설명할 때 전문 용어도 많이 썼어요. 이자율이니 수익률이니 복리효과니 그런 말들로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포장했어요. 하지만 제가 자세히 물어보면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말들을 늘어놓는 것뿐이었어요. 진짜 무서운 건 며느리가 자기도 투자해서 성공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지난달에 얼마 벌었다면서 통장 내역까지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것도 조작한 거였나 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며느리는 계속 손해만 보고 있었거든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계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지 있던 돈이 오늘 확인해 보니 부족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싶어서 다시 해봤어요. 가계부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시 계산해 봤어요. 지난 일주일간 수입과 지출을 모두 점검해 봤는데 분명히 돈이 맞지 않았어요. 특히 큰 금액이 빠져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감고 뭔가 큰 지출을 한 게 있나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돈이 사라진 게 자꾸 신경 쓰였어요.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집에는 아무 흔적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어요. 평소보다 일찍 갔어. 문 열자마자 들어갔어요. 담당 직원한테 급하게 물어봤어요. 제 통장 잔액 좀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넣고 잔액을 확인해 줬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2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이 통장에서 사라져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언제 이런 돈을 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직원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사흘 전에 제 명의로 큰 금액이 송금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계좌로 2억 원이 한 번에 나간 거예요.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송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인터넷 뱅킹을 거의 안 써요. 복잡하고 어려웠어. 주로 은행에 직접 왔어. 업무를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이 됐을까요? 직원이 송금받은 계좌도 알려줬는데 전혀 모르는 계좌번호였어요. 예금주 이름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고요. 도대체 누가 제 돈을 가져간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돈이 그냥 사라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누가 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돈을 송금했을까? 공인인증서는 제 지갑에 늘 넣어두는데 말이에요. 그러다가 며칠 전 일이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집에 왔어. 컴퓨터를 만졌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때 며느리가 뭔가 찾는다고 제 지갑을 뒤졌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뭔가 필요한 게 있나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수상해요. 그리고 그 후로 공인인증서 USB가 없어졌었어요. 찾으려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그때 가져간 건 아닐까요? 집에 와서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로 공인인증서 USB가 없어져요. 제가 늘 넣어두는 지갑 안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그제야 확신이 섰어요. 며느리가 제 USB를 가져갔어. 제 동의 없이 돈을 송금한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싶어서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윤미야, 혹시 내 돈 빌린 거 있니? 그런데 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돈을 빌렸어요? 그런 일 없어요. 오히려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이 증거니까요. 며느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정말 배신감이 컸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며느리가 제 돈을 훔쳤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평생 정성껏 모은 돈을 이런 식으로 잃다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그것도 며느리한테 당하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들이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머니한테 부탁하라고 그런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며느리 투기에 쓰라는 소리니까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왔어요. 어머니, 저희 노후 자금에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정말 확실한 투자처라고, 수익률도 엄청 좋다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거절했어요. 내 돈은 내가 관리하겠다고, 투자 같은 건 안 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며느리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그런 위험한 일에 쓸 수는 없어요. 며느리가 가고 난 후에 저는 장부를 정리했어요. 매일 하는 일이거든요.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통장 잔액도 확인해요.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통장에서 돈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2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계산을 다시 해봐도 맞지 않았어요. 분명히 2억 원이 있어야 하는데 통장에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남아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급하게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봤어요. 직원이 거래 내역을 보여주는데 제 명의로 어떤 계좌에 2억 원이 송금되어 있더라고요. 언제 송금했냐고 물어보니 사흘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 송금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은행 직원이 설명해 주기를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인터넷 뱅킹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복잡해서 잘 모르거든요.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누가 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돈을 송금했을까? 그러다가 며칠 전 일이 생각났어요. 며느리가 집에 왔어. 컴퓨터를 만지작거렸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며느리가 뭔가 찾더니 제 지갑에서 USB 꺼내갔어요. 그게 공인인증서였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제 동의 없이 제 돈을 가져간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가 이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돈을 훔친 거나 다름없잖아요. 바로 아들한테 전화하려다가 잠시 참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싶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윤미야, 혹시 내 돈 빌린 거 있니? 그런데 며느리가 모른다고 잡아떼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돈을 빌렸어요? 그런 소리를 하면서 오히려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며느리가 제 돈을 가져간 게 틀림없다고. 은행 거래 내역이 증거니까요. 그런데 바로 고발하지는 않았어요. 아들 생각 때문이었어요. 며느리가 감옥에 가면 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다시 같은 짓을 하면 그때는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며칠 후에 며느리가 또 저에게 왔어요. 이번에는 더 대담해졌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급하게 쓰시는 돈 없으세요? 저희가 이번에 진짜 확실한 투자처를 찾았거든요. 수익률이 40%래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며느리가 또 제 돈을 노리고 있구나
한 번 맛을 봤으니까 또 빼먹으려고 하는 거겠지. 저는 오히려 더 천연덕스럽게 행동했어요. 나도 조금 모아둔 게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며느리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역시 돈 얘기만 나오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디까지 갈 생각인지 궁금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전화했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분이에요. 20년 넘게 거래하면서 서로 믿고 지내는 사이거든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직원이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송금하는 척만 해도 되는 특수 계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급정지, 연동 계좌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평범한 계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게 통제된다고 하더라고요. 송금되면 즉시 지급정지되고 계좌 이동 내역도 실시간으로 기록된다고 했어요. 사용 시도 로그도 자동으로 수집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완벽한 함정이었어요. 며느리가 걸려들기에 딱 좋은 덫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갔어. 그 특수 계좌를 만들었어요.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정말 신기한 시스템이더라고요. 평소에는 일반 계좌처럼 보이지만 누군가 돈을 빼려고 하면 즉시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접근 시도가 기록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준비를 마치고 집에 왔어요. 이제 며느리가 언제 올지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요.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허술하게 행동했어요. 며느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며칠 후 며느리가 왔어요. 평소보다 더 친절한 모습으로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러면서 제 기분을 살폈어요. 아마 돈 얘기를 꺼낼 타이밍을 재고 있었나 봐요. 저는 일부러 무심한 척했어요. 평소보다 더 허술하게 행동하면서 며느리가 방심하도록 만들었어요. 차를 마시면서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린 그 투자 건 기억하세요. 정말 좋은 기회라서 어머니도 함께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관심 있는 듯이 물어봤어요. 그래, 그게 뭐라고 했지? 일부러 잘 모르는 척하면서 며느리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유도했어요. 며느리가 눈을 반짝이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코인 투자인데 정말 확실해요. 제 친구가 벌써 몇 달째 하고 있는데 계속 수익이 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 차트 같은 걸 보여줬어요. 어머니, 여기 보세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이 들어갈 적기래요. 저는 일부러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게 정말 안전한 거야.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더 열심히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건 정말 확실해요. 대기업에서도 투자하는 곳이래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손해보시면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지난번에 제 돈 훔쳐놓고는 이제 와서 책임진다고 하다니 정말 뻔뻔한 며느리예요. 그런데 저는 계속 고민하는 척했어요. 글쎄,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은행에만 돈 넣어두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며느리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어머니 요즘은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요. 1년에 2%도 안 돼요. 하지만 이 투자는 40%예요. 100만 원 투자하면 1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보여주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저는 마침내 관심 있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 그런데 얼마나 넣어야 하지? 며느리가 기뻐하면서 대답했어요.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1,000만 원 정도만 해보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계산기까지 꺼내서서 수익을 계산해 보여줬어요. 저는 일부러 망설이는 척했어요.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혹시 정말 안전한 거 맞지? 며느리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정말 확실해요. 제가 먼저 해봤는데 벌써 수익이 나고 있어요. 어머니 것도 제가 직접 관리해 드릴게요. 바로 그 말을 기다렸어요. 며느리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은 결국 제 돈에 손대겠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마침내 동의했어요. 그럼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며느리가 정말 기뻐하면서 금방 처리해 드릴게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제게 부탁했어요. 어머니 공인인증서 좀 빌려주세요. 계좌 개설할 때 필요해서요. 저는 일부러 조금 망설이다가 어디 있는지 찾아줬어요. 며느리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 작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했어요. 며느리가 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송금 화면을 열었어요. 그리고 함정 계좌 번호를 입력하면서 1,000만 원을 송금하려고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휴대폰으로 알림 메시지가 왔어요. 김 대리님이 설정해준 그 알림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어요. 드디어 며느리가 함정에 걸려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계속 지켜봤어요. 며느리도 아직은 아무 이상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송금 완료 메시지가 뜨자 며느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처리 다 됐어요. 이제 기다리시기만 하면 돼요. 저는 고마워하는 척했어요. 정말 고맙다. 내가 혼자서는 이런 걸 못했을 텐데. 며느리가 뿌듯해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며느리가 떠나자마자 저는 김 대리님께 전화했어요. 정말로 함정에 걸렸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김 대리님이 확인해 주시더니 완벽하게 작동했다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게 기록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언제 이상함을 눈치챌지 궁금했어요. 보통은 하루나 이틀 후에 계좌를 확인해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제 휴대폰으로 계속 알림이 왔어요. 며느리가 그 함정 계좌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마 투자 상황을 확인하려고 했나 봐요. 하지만 당연히 막혀 있었겠죠. 김 대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함정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얼마나 당황할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았어요. 오후쯤 되니까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더라고요. 뭔가 크게 당황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혹시 어제 송금한 거 확인해 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척하면 안 되니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더 다급해지면서서 어제 투자하신 거 말이에요. 계좌 확인이 안 된다고 하네요. 아마 시스템 오류인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지. 별일 아닐 거야. 며느리가 더욱 초조해 하더라고요. 그 후로 며느리가 계속 저에게 전화했어요.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했어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정말 불안해하는 게 보였어요. 며칠 후에는 아예 집으로 왔어요. 얼굴이 창백해져서 평소 같지 않더라고요.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큰일 났어요. 투자한 계좌가 접속이 안 돼요. 혹시 사기당한 건 아닐까요? 그런 말을 하면서 울먹였어요. 저는 놀란 척 하면서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내 돈은 괜찮은 거야. 며느리가 더욱 절망적으로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어머니. 지금 연락도 안 되고 홈페이지도 사라졌어요. 정말 사기당한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웃으면서 화난 척 했어요. 뭐라고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돼? 내가 확실하다고 했잖아. 며느리가 울면서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제안했어요. 제 월급으로 조금씩 갚아드릴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갚을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월급으로 언제 다 갚겠어. 1,000만 원이 적은 돈이야. 며느리가 더욱 울부짖었어요. 그 후로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전처럼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항상 위축돼 있었어요. 며느리가 여기저기 알아봤나 봐요. 사기 신고도 해봤다고 하고 변호사도 만나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 소용없었던 것 같아요. 며칠 더 지나자 며느리가 더욱 절망적인 모습으로 왔어요. 어머니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사기당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누그러뜨렸어요. 이미 충분히 혼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진실을 밝힐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반성하는지 좀 더 지켜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의 행동을 보니까 정말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거만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더라고요. 저에게 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말도 조심스럽게 했어요. 투자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고 오히려 저를 말리려고 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투자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해요. 은행에만 돈 넣어두세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만족했어요. 며느리가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며느리는 그 후로도 계속 제게 사과했어요. 만날 때마다 죄송하다고 하고 어떻게든 갚겠다고 했어요. 월급의 반을 떼어서라도 몇 년에 걸쳐서 갚겠다고 했어요.
정말 간절해 보였어요. 이제야 제대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부탁하더라고요. 준혁이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너무 실망할까봐 무서웠나 봐요. 저도 아들한테 당장 말할 생각은 없었어요. 며느리가 충분히 반성한 다음에 모든 걸 밝히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변화가 정말 놀라웠어요. 예전에는 제게 반말도 했는데 이제는 높임말만 써요. 그리고 제 말을 잘 들어요. 예전에는 제 의견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뭐든지 물어보고 해요. 정말 달라진 것 같았어요. 특히 돈 얘기는 아예 안 해요. 예전에는 투자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오히려 조심하라고 당부해요. 저는 며느리의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만족했어요.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투자인데 수익률이 그렇게 좋아. 며느리가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뜨고 있는 코인 투자래요. 몇 달 안에 몇 배로 오른다고 확신한다면서요. 지금 안 하면 정말 후회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망설이는 척했어요.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며느리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돈만 주시면 제가 투자했어. 수익 나면 나눠드릴게요. 정말 확실한 정보거든요. 그러면서 컴퓨터를 켜더라고요. 뭔가 차트 같은 걸 보여주면서 여기 보세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그런 소리를 계속했어요. 저는 마음이 약해지는 척했어요. 그럼 얼마나 투자해야 해? 위험하지는 않을까?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한 5천만 원 정도만. 그 정도면 안전하면서도 수익도 괜찮을 거예요. 5천만 원이라니 적지 않은 돈인데 며느리는 쉽게 말하더라고요. 역시 남의 돈이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나 봐요.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조급해하면서 어머니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지금이 딱 적기거든요. 내일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압박하더라고요. 정말 뻔뻔한 것 같았어요. 제 돈인데 왜 그렇게 재촉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 며느리가 오면 함정 계좌로 돈을 보내는 연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속아 넘어가도록 완벽하게 연기해야겠어요. 다음 날 며느리가 왔어요.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고민하는 척하면서 말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너를 믿고 맡겨볼게. 며느리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컴퓨터 앞에 앉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뱅킹 하는 걸 도와주겠다면서요. 저는 일부러 어버버거렸어요. 이런 거 잘 모르겠다. 내가 도와줘. 며느리가 친절하게 알려주는 척하면서 제 계좌에 접속했어요. 그리고 함정 계좌 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아이고, 손이 떨려서. 내가 좀 해줘.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 공인인증서를 들고 계좌 이체를 시작했어요. 5천만 원을 입력하고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송금 완료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됐어요. 이제 며칠 후에 좋은 소식 들으실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관리할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순진한지 제가 준비한 함정에 완전히 빠져들었구나. 그날 저녁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계획대로 송금이 접수되었고 즉시 지급정지 처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접근 기록도 저장되었다고 했어요. 이제 며느리가 돈을 빼려고 시도하면 바로 걸릴 거예요. 며칠 동안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며느리도 별다른 연락 없이 조용했어요. 아마 투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어요. 어머니, 혹시 계좌에 이상한 거 없으세요?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은행에서 연락 온 게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척했어요. 왜 그런 거 없는데?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투자한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계좌가 이상해요. 접근이 안 된대요. 저는 깜짝 놀라는 척했어요. 뭐라고? 그럼 내 돈이 어떻게 된 거야? 며느리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시스템 오류일 거예요. 내일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집으로 달려왔어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계좌가 완전히 막혔어요. 은행에서 지급정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놀라는 척하면서 물어봤어요. 지급정지가 뭐야? 왜 그런 게 생긴 거야?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법적 문제가 있을 때 계좌를 동결시키는 거래요. 누가 신고를 했나 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놀라는 척했어요. 신고를 누가 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가 당황해서 이것저것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해일 거예요. 제가 다시 알아볼게요. 분명히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제 돈을 또 훔치려고 시도했다가 걸린 거라는 걸. 함정 계좌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 거였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절망한 표정으로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갑자기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어머니 돈을 제가 몰래 가져갔어요. 투자하려고 했는데 계좌가 막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제야 진실을 털어놓는군요. 저는 화난 척하면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갔어? 언제부터 이런 짓을 한 거야?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처음에 2억 원이요. 그리고 이번에 5천만 원이요. 정말 투자해서 갚으려고 했어요. 2억 원이라니 처음 돈도 인정하는군요. 저는 더 화를 내는 척했어요. 너 지금 도둑질한 거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 갚을게요. 시간을 주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어떻게 갚을 건데? 너희 월급으로 언제 갚아? 100년 걸려도 안 될걸.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가지고 있는 거라도 다 팔아서 갚을게요. 정말 뭐든지 할게요. 제발 경찰서는 안 돼요. 그제야 경찰이 무서운가 봐요. 저는 아직 신고 안 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한 번 도둑질한 사람은 또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어요. 윤미한테서 들었다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엄마,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꿈에도 몰랐어요. 아들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며느리에 대한 실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준혁아, 내 아내 좀 단속해. 다시 이런 일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가져간 돈을 어떻게든 갚겠다고 했어요. 저는 당분간 지켜보겠다고 말했어요. 진짜로 반성하는지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했어요. 한동안 며느리가 조용했어요. 집에도 잘 안 오고 연락도 별로 없었어요. 아마 부끄러워서 그런가 봐요. 아들이 가끔 와서서 윤미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곤 했어요. 투자도 그만뒀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쉽게 바뀔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컸어서 언제 또 다른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더 조심스럽게 돈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통장도 따로 만들고 중요한 서류들도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며느리가 다시 접근할 수 없도록 모든 걸 바꿨어요. 몇 달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또 다른 사기를 시도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가 걸렸어요. 아들이 와서 말해주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엄마, 윤미가 또 사고 쳤어요. 친구들한테 투자하자고 했어. 돈을 받았는데 다 날렸어요.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미리 조치를 취해 놓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경고하지 않았다면 저도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며느리는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됐어요. 다른 피해자들이 고발했거든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며느리가 저에게 한 일을 증언했어요. 재판장에서 며느리를 다시 보니까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예전에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며느리는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는 받았지만 전과자가 된 거죠. 아들이 정말 힘들어했어요. 아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면서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위로했어요. 준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였어. 빨리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아들이 이혼을 고려한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면서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하겠다고 했어요. 결국 아들은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감옥에서 나와도 다시 같이 살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저는 아들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을 다시 믿기는 어렵거든요. 특히 돈 문제는 더욱 그래요. 이제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이 가끔 와서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줘요. 며느리 없이 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더 이상 돈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누군가 저를 속일까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생선 가게도 계속 하고 있어요. 아직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할 생각이에요. 일하는 게 즐겁기도 하고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요즘은 며느리 같은 사람들 조심하라고 다른 분들께 조언해 드리기도 해요. 특히 투자 얘기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함정 계좌 시스템도 많은 분들께 알려드렸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은행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더 많이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며느리는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부끄러워서 그런가 봐요. 저도 굳이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거든요. 아들이 가끔 며느리 소식을 전해주는데 혼자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돈을 훔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 번 의심스러우면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제 돈은 제가 지켜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투자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 돈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부모님이나 시어머니처럼 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분들을 타겟으로 하죠. 그럴 때 절대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별개예요. 확실하지 않은 투자에 소중한 돈을 맡겨서는 안 돼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일을 당하지 마시고 미리 조심하셨으면 해요. 특히 함정 계좌 같은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건강하게 일하면서 살아갈 계획이에요. 아들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저도 마음 편히 지내고 있어요. 며느리 때문에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정리됐어요. 돈도 지켜냈고, 가족도 지켜냈어요.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당하시면 혼자 참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법적인 도움도 받으시고 은행 시스템도 활용하세요. 분명히 해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듯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싸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